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송 기술의 영향과 전망 단원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에 프린트 자료 준비했으니까 프린트에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수업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수송 기술 단원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꼭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첨단 수송 기술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특히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리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하이퍼루프, 미래의 우리가 수송 수단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첨단 수송 기술의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수송 기술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우선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송과 관련된 수송 기계, 서비스 같은 모든 수단이나 활동을 우리는 수송 기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수송 기술인 셈이죠. 이러한 수송 기술 시스템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기술 시스템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이 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 전 단계로 돌아가는 대먹임의 과정이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수송기술 시스템입니다. 자, 먼저 투입 단계. 자, 어떤 것들이 투입되냐? 자, 수송기술 시스템은 어떤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되는 것이 결과물입니다. 자, 승객이나 화물이 이동을 완료한 상태가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봅시다. 자, 다양한 수송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 이동하는 대상이 되겠죠. 승객이나 화물이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수송하는데 다양한 인력이나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고요. 지원 시설이나 안내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차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 지원 시설은 역이나 플랫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이동 통로는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한 다음에, 자, 다양한 수송 과정이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동이 된다라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겠죠. 자, 지금 대목이면 빠져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전 과정이나 아니면 투입 요소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수송 기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물건을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가축, 동물을 이용해서 옮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류는 바퀴라는 것을 어, 발명을 한 거죠. 바퀴를 발명하면서부터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자, 그러한 방법을 이전에는 말을 이용해서 하거나 소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증기기관입니다. 자, 증기기관은 물을 끓여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엔진의 피스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엔진과 크랭크축, 그리고 여기 동력이 전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내연 기관이죠. 내연. 그래서 가솔린 기관이라든지 디젤 기관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동차, 이런 내연 기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에코 프렌들리 카 해서 친환경 자동차가 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동력을 얻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기타 유해가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점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송 수단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생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죠. 하루면은 어디론가 다 가서 놀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일일 생활권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수송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수송수단으로 이 탄소 배출, 선생님이 이전에 얘기했던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러한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아, 죄송합니다. 하이퍼루프, 무려 1200km 이상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이 하이퍼루프도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스페이스X라고 해서 테슬라에서 우주로 사람을 보낸 사례도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인간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하이퍼루프의 어떤 개념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점점 인간이 살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이나 아니면 태양계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자동차의 종류를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자동차는 이러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력이나 수력,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이 기관을 통과하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기관이라고 합니다. 엔진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관을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을 변환시키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력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기자동차가 되고요. 화력을 사용하는 기관은 내연기관이나 외연기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엔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계적 에너지는 동력이 되겠죠. 자동차를 돌리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관에서 화력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연소기관과 무언가를 태우지 않고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비연소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소가 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연기관과 기관 외부에서 일어나는 외연기관으로 둘 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증기기관이 있을 거고요. 내연기관은 가솔린 기관이라든지 디젤 기관. 이 가솔린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거고요. 디젤은 경유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PG, 가스를 사용하는 이러한 기관들은 전부 다 기관 내에서, 엔진 내에서 폭발을 일어나는, 연소가 일어나는 기관들이죠. 자, 이런 것들과 비연소 기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이 하이브리드는 뭐죠? 반은 이 내연 기관이고, 반은 어, 비연소 기관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엔진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연소 기관 중에 하나인 전기자동차, 요즘 전기자동차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상당히 많이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전기자동차는 연소를 하지 않죠. 연소를 하지 않고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산화탄소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자, 수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은 물이 발생을 하고 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울 것은 전기 자동차입니다. 자, 전기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구동 에너지를 얻는 내연 기관과는 달리, 자, 여기 보면은 요 파란색 있죠? 요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차량의 하부에 아주 큰 배터리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여기 충전해 놓은 전기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구동 에너지, 구동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전기 자동차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니카입니다. 미니카. 자, 미니카는 어떻게 되죠? 건전지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 내장되어 있는 모터를 구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구동 에너지를 얻는 게 미니카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와 우리 미니카는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물론 전기차는 실제로 우리가 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동장치도 있고 뭐 방향을 트는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동하는 원리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그걸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구동력을 얻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의 명칭과 그 역할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모터죠, 모터. 자, 모터는 고효율, 고출력의 영구사적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더 높은 출력과 회전력을 낼 수가 있겠죠.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전기 자동차를 타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기 자동차를 타본 친구들은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진짜 차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폭발하기 때문에 흡입압축 폭발 배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폭발 과정 때문에 진동이 상당하고 그 소음도 굉장히 크다는 거에 비해서 전기자동차는 반면에 소음과 진동이 조금 적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모터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빠른 속도만 얻는 건 아닙니다. 저속 주행도 해야 되고 고속 주행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자, 모터의 회전 속도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모터의 회전수를 지금 여기 RPM으로 나와 있죠. 자, 필요한 수준으로 속도를 낮추거나 또는 높여서 높이는 역할을 하죠. 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토크라고 나오는데 회전력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자, 속도가 빠른 거.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은 1단부터 뭐 6단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지금 1단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느리지만 회전력,
회전력. 자, 요거는 셉니다. 자, 반면에 6단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회전력은 어떨까요? 자, 회전력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1단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회전력이 세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이 하단부가 전부 다 배터리가 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수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기를 충전해 놓은 겁니다. 충전하는 게 배터리고요. 자, 그 밖에 기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EPCU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ECU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ECU. 자, ECU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어디서 배웠더라? 공장 자동화 할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 로봇 할 때 배웠는데 센서로 받아들인 것, 그쵸? 센서로 받아들인 게 CPU 연산장치였죠. CPU와 자동차에서는 ECU라고 했었죠. 자, 이 ECU가 전기 제어 장치입니다. 전기 제어 장치. 전기 제어 장치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EPCU는 파워를 조절하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전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녀석이 필요한데 이 EPCU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서 통합 전력 제어 장치를 바로 이 EPCU라고 합니다. 자, 이 PCU가 그럼 무엇을 제어하느냐? 인버터와 LDC와 VDU를, VCU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버터는 고전압의 배터리. 자, 고전압의 배터리는 직류로 되어 있습니다. 직류.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고전압의 배터리는 건전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전지. 건전지는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고전압의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전압의 배터리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는 직류입니다. 직류. 자, 그런데 모터는 어떨까요? 모터는 교류로 돌아갑니다. 교류로. 자, 그래서 이 인버터의 역할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교류를 직류로 반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버터 정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LDC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고전압 배터리가 굉장히 전압이 셉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만 볼트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전기장치에다가 직접적으로 가하게 되면은 전기장치가 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쓰기 적합한 저전압으로 변환해주는 부품이 바로 이 LDC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VCU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 전력 제어기를 총괄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전기 자동차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전기 자동차가 충전되고 또 운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전기 자동차는 외부로부터 전기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부 전력 공급을 통한 충전이 요구되죠. 충전하지 않고는 전기 자동차가 갈 수가 없죠.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에서 우리가 기름을 받아서 움직이죠. 여기는 반대로 전기를
충전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급속 충전,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천천히 충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면은 80%까지 충전할 수가 있고요. 이 완속 충전, 천천히 충전하는 같은 경우에는 4,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 내연기관에 비해서 내연기관 뭐 주유소 가서 주유 밸브 열고 주유기 넣고 기름 넣는데 5분이 채 안 걸리죠. 자, 그거에 비해서 지금 뭐 빠른 것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전기 자동차의 커다란 단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전기들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자, 이동하는 경로 쭉 보면은 뭐 뻔하죠. 자, 배터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배터리로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될 겁니다. 자, 충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직류입니다. 직류. 자, 그런데 모터는 이러한 직류를 받아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직류와 교류를 변환시켜주는 이러한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인버터. 자, 그 인버터가 있고요. 이 인버터로 직류가 교류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모터가 돌아가고 모터에서 돌아가는 회전 속도를 자, 감속기가 원하는 속도대로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생하는 회전력이 발생하겠죠. 구동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 에너지로 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연기관에 엔진이 없습니다. 내연기관에 있는 피스톤이라든지 뭐 엔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충전된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자, 뭐냐면 회생제동 기능입니다. 자, 이런 회생제동을 이용한 운행 중 배터리 충전으로 제동 횟수가 많은 도심에서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이 상당히 연비가 좋죠. 하지만 이러한 도심에서의 주행은 굉장히 연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기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는 제동 기간에도 충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생 제동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생 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모터가 발전기로 전환되어서 역으로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건데, 자, 반대로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예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도 얘가 회전을 합니다. 자, 회전을 하는데 그때 이 회전력을 모터가 받아서 인버터를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역방향이죠, 역방향. 이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기본적인 전기의 흐름인데요. 사실은 뭐 여기까지는 전기의 흐름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동력이기 때문에 뭐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의 전기가 배터리로 오기 전에 물론 충전소가 있겠죠. 자, 충전소에서 전기를 받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전에는 직류가 되겠죠. 직류를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바꾸고요. 자, 이 교류가 모터를 돌리게 됩니다. 자, 이 모터를 돌리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감속기를 통해서 속도를 변환시키고 자동차가 주행하게 되는 원리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게 전기 흐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 틀렸고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이고 여기까지는 전기고 이 모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동력이 되겠죠. 기계적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상황별 작동 원리 이전에 설명했었던 회생제동까지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가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언덕에 서서
가속을 하거나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구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 구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동 구간도 되겠죠. 속도를 줄이는 구간. 브레이크를 밟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하는 방법에는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이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출발하거나 가속할 때는 모터를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모터를 돌릴 때에는 배터리부터 인버터로 전기가 이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버터에서 모터로 전기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배터리는 직류고요. 이 인버터를 통하면 교류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이 감속기로 들어가고 속도를 조절한 다음에 바퀴가 회전하는 회전력을 얻으면서 출발하거나 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번에 회생제동일 때 한번 봅시다. 자, 잘 가다가 이렇게 내리막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봅시다. 자, 그럴 때는 브레이크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게 되면 얘가 그래도 감속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지 완전 멈춘 건 아니에요. 자,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자, 배터리에서 전기가 흘러가지 않고요. 자, 여기에 있는 회전력을 이용합니다. 이 회전력이 감속기를 돌리고요. 자, 감속기에서 얻은 동력으로 모터를 회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터는 이제 반대로 발전기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게 회생제동이에요. 자, 여기서 발생한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배터리로 보내는 거죠. 자, 모터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교류고요. 자, 교류로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통해서 직류로 바꿔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모터가 움직이는 원리랑 회생제동이 움직이는 원리는요. 사실 같은 맥락이 있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회생제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려가는 내리막 구간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언덕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굴러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돌아가는 회전력을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회생제동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완속 충전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보냅니다. 자, 교류를 충전 장치로 보내고요. 이 충전 장치를 통해서 직류로 변환하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로 충전을 하는데요. 자, 충전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터리로 충전을 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점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CO2,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수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어, 사실은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하는 데는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전기를 만드는데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과 이산화탄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무공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질 않는 거죠. 자, 지금 아래 보면은 전기차 있죠. 전기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 이동하는데 94.1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전기를 발전하는 데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는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친환경 자동차, 무공해 자동차가 되려면은 발전하는 데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력 발전소는 전부 다 없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친환경으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발전소가 좀 더 많이 생긴다면 그때서는 이 전기 자동차가 완벽하게 무공해 친환경 자동차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석유를 채굴하고 주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 배출량이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저하게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CO2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해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자동차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전기 자동차를 사용을 하게 되면 완속 충전 기준으로 휘발유 차에 비해서 확실하게 현저히 적은 연비로 자동차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전기료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적은 유지비가 든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친환경적입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이고요.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주행 시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 이거 작은 숫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자, CO2나 뭐 NOx를 질소산화물들을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어, 이전에 이야기했던 맥락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행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를 생산할 때는 사실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무공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주행시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이게 주행시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생산부터 주행까지 CO2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행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기어가 별도로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밟는 어떤 그 가속 페달의 세기에 따라서 감속기가 유연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어에 들어가는 가격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반 토크, 회전력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제로백이라고 알죠? 제로백. 제로백. 제로백이 뭐냐면은, 제로 투 백이죠. 제로백이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어,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가 훨씬 더 빠릅니다. 어, 훨씬 더 빨라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밟으면 100km 금방 가요. 그래서 훨씬 더 초반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연기관 같이 뭐 가스를 아니면은 뭐 석유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폭발 위험도 현재 작다라는 것은 이런 전기 자동차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기 자동차가 장점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전기 자동차를 사겠죠. 자, 그런데 전기 자동차에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급속 같은 경우에 80% 차는데 30분이 걸리고 완속은 완충되는데 4, 5시간 걸리니까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지금 현저히 적은 것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차량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다소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번 완충하면 요즘 뭐 한 잘 나가는 것들은 500km? 근데 요즘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가는 차들은 어, 한 번 주유하면 1000km까지 가는 자동차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커다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온 또는 저온, 온도 및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특히 이 고온보다도 이 저온에서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여름보다는 겨울 같을 때 여러분들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점퍼성 불러와서 아니 긴급 출동 불러와서 뭐 전기를 이렇게 주입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의 성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배터리 성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이러한 전기차, 전기로만 가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줄어들고 굉장히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시면 이 파란색이 겨울에 저온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평소에 운전할 수 있는 거리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온에도 강한 그러한 배터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주행거리를 기본적으로 길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 내구성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모든 전자제품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폰 쓰는 친구들도 알죠? 이 핸드폰을 이상하게 열심히 쓰다 보면은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은 고장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점점 그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성능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오래 지나면은 이전에는 100까지 충전됐는데 한 80밖에 충전 안 되고 70밖에 충전 안 되는 그러한 단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선 기관의 종류들 그리고 기관이 하는 역할은 뭐 어떤 에너지, 화력이나 수력이나 전기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기관 또는 엔진이라고 했고 이러한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외연 기관, 내연 기관, 하이브리드 기관 그리고 비연소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구동 원리와 구성 요소,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요것도 전기 자동차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잘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